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현안 직설입니다. 오늘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요즘 말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에서 귀국한 이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디오로 명품백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라도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아무 말이 없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바깥으로 터져 나오면 총선에 역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들 몸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변 지인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정농단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천공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과연 국정 운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재형 목사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얘기, 들었지만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 편성한 정치현안 직설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 스픽스와 함께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재형 목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즘 정신없이 바쁘시죠?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저는 평정을 유지하고 네. 많은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강연 요청, 제가 이 사건과는 별도로 강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그냥 정상적으로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웬만한 전문 방송인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원래 목회자 활동을 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방송 쪽은 인연이 좀 있으시고 이런 적이 제가 있었나요? 11년째 한국에서 강연을 네.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해왔고, 해외 교포로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강연을 했기 때문에 그 강연을 했던 그런 게 또 주로 강연하시는 게 통일 관련된. 통일 강연, 남북 문제, 북미 간의 문제, 네. 네,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정치 외교 현안에 네, 대해서 네. 많이 하시고. 그게 배경이 돼야 이제 그게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국제 정세, 남북 문제가 연결이 지금은 되는 목사시지 않습니까? 목회 그렇습니다. 활동은 그러면 특별히 안 이게 하시고. 목회죠. 이게 목회다. 이건 컨트리 미니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예. 로컬 처치, 네. 어떤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서 하는 것만 목회가 아니라 목회의 바운드리는 넓어요. 이제 군대 가면 군목, 학교에는 교목, 이제 형무소에는 형목, 회사에는 사목, 이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사회 운동, 사회 복음화 운동도 하나의 이제 미니스트리에 포함이 되죠. 예. 가까이서 이렇게 처음 저는 뵀습니다. 네. 방송 볼 때는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이었는데 네. 가까이서 보니 굉장히 얼굴이 부드럽고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을 용기 있게 이렇게 폭로를 하셔서. 휴머니스트입니다, 저는. 휴머니스트시고. 네.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최재형 목사는 종북 좌파다 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국정농단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기획자다, 이렇게 막 융단 폭격처럼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볼 수 네. 있다고도 생각하시고. 네. 예.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최재형 목사님을 통해서 실제로 폭로됐던 내용과 관련된 그 사건의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정치평론가로서 지금까지 만나왔던 특히 김건희 여사와 천공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서 과연 이들은 이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의 유형인지 궁금해서 가까이서 그리고 오랫동안 본 분으로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네. 이 두 사람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게 쉽고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자, 김건희 여사를 이제 이렇게 처음 만나고 대화를 나눠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어떤 인물의 유형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지적이네, 저 사람은 굉장히 해박하네, 저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네 라고 하면서 인물의 유형을 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이분에 대한 인상, 이미지, 스타일 이런 거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텐데 하나는 오프라인에서의 직접 대면 만남이 있고 네. 하나는 하나는 메신저상의 그런 어떤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다 보면 다릅니다. 메신저상에 나누는 대화는 또 다르고 캐릭터가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남은 또 역시 다른데 제가 볼 땐 멀티플한 유형의 성향이고요. 거의 한 10만 명에 한 명 볼까 말까 한 유형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흔한 유형은 아닙니다. 자, 멀티플이라고 하면은 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얼굴과 다른 어투와 다른 행동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면적인 데가 있는 거죠. 네. 그 멀티플이라는 뜻은 그런 부분도 작동이 있고 예. 다면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다양한 인격체가 있는 건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특성화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네. 예, 그런데 아주 굉장히 아주 발달해 있고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네. 멀티플이라고 하면 이제 네. 우리는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는 다재다능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실제 본심이 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도 멀티플로 좀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유형 쪽입니까? 일단은 어떤 사업가나 비즈니스 이제 캐리어 우먼으로서의 측면에서 보면 예. 나름대로 어떤 자기만의 세계나 직업적인 전문성은 구축은 갖추고 있다고는 보였어요. 네. 보였고 그와 반면에 또 어떤 그분의 어떤 사회관, 역사관 이런 거를 국가관 같은 거를 볼 때는 전혀 이제 사실을 기초로 하지 않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어떤 판단하는 그런 유형으로 보였고 그리고 어떤 제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리플리스 증후군 그다음에 허언증 이런 표현을 내가 썼습니다마는 그걸로도 표현이 안 되는 리플리스 증후군이나 허언증을 믹스하고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포함해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성화된 어떤 그 멘탈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아마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떤 신뢰는 안 가는 대화는 하고 이렇게 대면을 하고 소통을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네. 자, 그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의 유형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또 여성 중에서도 성공한 사학가라고만 보기에도 어려운 아주 독특한 이제 그러면서도 어떤 가녀린 여인의 모습도 보여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첫 만남은 신라호텔 국비만찬에서 취임식 날 그 이제 그 신라호텔 잔디밭에서 이제 칵테일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타임을 마치고 들어갈 때 이제 첫 손을 잡았는데 손이 굉장히 냉증이 있는 것처럼 차더라고요. 네, 네. 차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이제 차가운 모습에 가녀린 모습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아주 굉장히 또 파워풀한 이런 여성 CEO의 모습도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어떤 교활성도 갖추고 있고 교활함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사안마다 그래서 멀티플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네, 그 말씀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여성 사학가로서 본인이 성공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적재적소에 맞는 선택과 판단과 행동을 뭐 해와서 네. 저런 정도의 이제 성공을 했다면 뭐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관여할 바는 아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은 네. 정치인의 아내 또는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일반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의 눈에 충분히 이해할 만하냐. 이제 이런 데서는 영부인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일종의 대통령 영부인을 옹호하는 쪽의 이야기와 저거 말이 안 돼. 어떻게 영부인이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제 비판적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는 네. 것이어서 네. 사실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제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이분이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또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제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의 유형이냐
실제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정치인 부인들 많이 만나보셨죠? 네네.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도 하고 또 대통령 영부인도 이렇게 직접 알지는 못하더라도 보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식을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인의 부인,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욕망의 화신인 것 같고 욕망의 화신. 탐욕의 어떤 끝이 안 보이는 예. 그런 모습이 그냥 역력히 보였어요. 예. 그분의 어떤 이제 메신저 대화나 실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어떤 공직자의 아내, 어떤 대통령의 배우자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어떤 그런 신분을 망각하고 본인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를 만나서 동거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권력의 자리까지,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본인이 다 그것을 기획을 하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은 물론 남편이지만 비록 그분을 앞세워서 본인의 욕망을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에게 투영을 해서 앞세웠다고 볼 수가 있죠.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아바타. 그 확실하게 그건 느껴졌습니다, 제가. 네. 그렇게 제가 말씀 조금만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분이 이렇게 달려왔고, 검사, 평검사 시절, 간부 시절,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 그 남편의 배우자로서 그때부터 이런 탐욕과 욕망을 가졌고, 그래서 저는 영부인이 된 상황에서는 도저히 저는 그 모든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분의 사고방식이 전혀 적절하지가 않았고 이게 합당하지가 않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네. 김건희 여사 알고 지내신 지가 그러면은 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예.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네. 세간에서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 네. 자, VIP에서 V원이 누구냐? 윤석열 네. 대통령.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지. 그리고 배우자가 좀 관여를 많이 하겠지라고 하는 이제 V2다 이런 것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V원이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V1으로 시작하면 V1이 김건희 여사고 V2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V0로 시작한다면 V0가 김건희 여사고 V1이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자, 그것은 감각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감각적이면서도 그게 그냥 내 앞에서 다 드러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 국정 운영에 직접 개입한다. 여사가 할 일이 아닌데도 과도하게 개입한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고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은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분이 대선 후보자 아내 신분에도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록을 보면 내가 후보자나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거 대선 후보자 시절 때 했던 워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날 때도 제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국민들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거다. 또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이런 거는 그분의 독특한 어투나 습관이 아닙니다. 언어 습관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본인이 이 집권을 하는, 정권을 잡기까지 본인이 모든 걸 기획을 하고 본인이 다 주도를 해서, 비록 대통령은 진짜 표본으로 보이는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본인이 실제 파워맨이고 본인이 직접 대통령도 다 자기 수하에, 다 자기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가 후보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후보니까. 그 이명수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사님 인터뷰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후보잖아. 나는 후보니까 인터뷰하면 안 되고 우리 오빠를 대신 소개해 줄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정신이 혼미한 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체가 된 겁니다. 이 집권과 정권의 핵심 세력 중에 핵심 세력일 뿐더러 본인이 이 모든 정권의 주관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영부인인데 오버한다. 영부인이 너무 월권한다. 이 정도 의미를 훨씬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폭로해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은 알아야 되니까. 네. 네,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서 네. 국정에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전임 대통령, 전전임 대통령 다 보면 이런저런 개입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유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보필을 하다 보면 대통령이 의견 물을 수도 있고 여기 영부인으로서 자신의 의견 피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과도하게 김건희 여사를 죽이려고 의도해서 공격하는 것이다. 네.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섰죠. 왜냐하면 증거가 있잖아요. 400명이 넘는 청와대 시절에는 420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400명에서 42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의 인사 이동이나 그분들을 임명하는 초창기에 국정 초기에 그런 거 다 김건희 여사가 작용을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본인의 대학원 동기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어떤 인맥들을 다 거기다가 이제 투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모든 대통령실 직원들이 김건희 여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 여사의 그 네트워크니까. 그러고 이제 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5층과 2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2층이 주집무실이고 5층이 보조집무실인데 명목상으로는 5층을 여사가 이제 쓰는 걸로 했는데 이제 이 부속실이 없으니까 거기를 뭐 대기실이니 접견실이니 이런 말을 썼지만 실제로 그 대통령실 직원들과 담당 취재 기자들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5층과 2층을 공동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보도도 나왔고 네네. 그때 당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국정에 개입을 하고 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부산 엑스포 때 여러 가지 PPT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또 넷플릭스 사업과 관련된 것도 기획을 하고 보고를 받고 이런 모든 국정 현안마다 역대 영부인들이 이렇게 국정을 개입을 하고 인사 개입을 하고 이권 개입을 하고 뭐 대통령 관저 수리하고 또 리모델링 하는 거 대통령 청사 건물하는 거 다 본인의 그런 커버나 컨텐츠와 관련된 업체들 선정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권 개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왔던 건데 그런 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거고 특별히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특별감찰실을 폐지하면서 이 세 개 기관을 폐지해서 없는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모든 권한을 본인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독점화했는데 이게 모니터링 필터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와의 사건도 발생한 것이고 그런 거죠. 지금 네. 그런 말씀은 이제 최재형 목사님은 네.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 나머지도 다 드러내 보면 우리가 모르는 수없이 많은 유사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에 그 더 탐사 앞전에 열린 공간, 예, 열린 공간 온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서도 지금 시리즈로 보도가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 파트너 겸 그 동거인 김충식 회장이라는 김충식 회장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죠. 장로님이시고 이제 회장님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이런 네. 사업 그런 비리부터 시작해서 일부러 사우디에 져줬다고 말을 한 증언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오빠 김진우 씨가 총 매니저가 돼가지고 이런 가족들이 또 비선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김건희 여사의 모든 또 커버나 컨텐츠 직원들이 거기 또 총무비서관실의 관저팀이나 또 다른 팀으로 이렇게 또 거기 이제 임명을 받아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대관령 휴게소라고
미식령 휴게소라고 과거에 오래전에 거기 휴게소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사진이나 그때 운영 이런 서류를 보면 그때 그 인원들이 너무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 정권의 실세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김진우, 또 김충식, 최은순, 뭐 김건희 이런 이름들이 그때 이사, 이사장, 뭐 회장 다 거기 등재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다 작동이 되고 있는 이것도 지금 하나씩 이제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보태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다. 예, 그런데 알고 왜 있죠.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부부 사이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네. 보면은 묘한 부부 관계죠. 그냥 김건희 여사한테 잡혔다, 뭐 그냥 제압당했다, 김건희 여사가 드세니까 끌려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는 어떤 이익 공동체를 넘어서는 아주 부부지만 카르텔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부입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는 이 두 부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해도 무슨 실수를 하고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예를 들어서 디올 핸드백을 받은 게 드러나가서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당신 왜 그거 받았어 하면서 나무래고 야단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까지 된 거죠. 부부지간이지만. 현실 정치라는 것이 현실 정치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영부인으로 위치가 정해지면 그 이전의 상황이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 예상하기 어려운 네. 아주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는 매우 공적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제 또는 상위에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의 눈으로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겁니까? 두 분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그렇다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만남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만남이 검사와 피의자의 신분에서 일단은 만남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앞전에 모 변호사와 또 동거가 한 게 동거설이 아닙니다. 네. 동거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사를 만나서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로 만나서 동거를 하고 그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검찰청 강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혜택을 받았으니까 동거하면서 결혼식 치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일반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품백 수수 문제, 네. 그리고 뭐 양평 게이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어떤 것도 네. 누가 발언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문제는 절대로 또는 성역이기 때문에 침범 또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네. 일설입니다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만에 하나 이것이 뚫히게 되면 음흠. 앞으로 터질 문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진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고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가 여사를 사저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사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세퍼릿이 돼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완전히 단절이 됐다. 우리 과거에 무슨 중전이 폐비가 돼가지고 뭐 어떤 사가로 가면 철조망을 치고 뭐 이렇게 가시넝쿨로 울타리를 치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분리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3개월이 못 가서 대통령직 하야 선언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 혹시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종합적으로 상황을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 예. 대통령 되기 전, 예. 후보자 시절 전, 그때 이미 수많은 이제 어떤 의혹들이 나왔고 또 해명된 것도 있고 밝혀진 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안 받고 수사를 안 받아서 이게 결론이 안 났다 뿐이지 이미 거의 뭐 확실한 증언들, 증인들이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 이제 밝혀진 게 많은데 어찌됐든 과거를 볼 때나 대통령 취임에서 지금까지 모든 걸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다 거기에서 조언과 자문과 이런 부부로서의 어떤 남편의 어떤 국정에 무슨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걸 넘어서서 김건희 여사가 다 주도를 하는 거죠. 모든 국정을. 제가 유력한 정치인으로부터 네. 실제 들었던 얘기인데 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될 사안들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와 직접 대화를 했는데 만약 그 문제를 지금 제안했던 내용까지를 해야 한다면 대통령 후보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것은 어느 선까지를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해야 한다 또는 뭐 사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대통령과 영부인의 관계로 봤을 때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손아귀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제가 이제 네. 너무 보통 사람으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죠. 저도 목회하면서 예. 수많은 이 교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또 대하고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는. 자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사과 네. 문제와 관련해서 네. 약속 대련이다. 자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네네. 일단 치고받기 하다가 한동훈이 좀 더 차별하는 길로 나가서 총선 이겨라 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약속 대련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목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한동희 예. 이 3인의 이름을 따서 이제 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세 사람은 일심동체였어요. 그동안. 예.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협력 관계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폭로한 것 중에 하나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그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됐잖아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장차관이나 고위직을 이제 인사이동할 때 새로 부임을 시킬 때는 이제 거기서 다 조사하고 청문회로 넘겼잖아요. 그 청문회로 넘기기 전에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와 인사 이 문제와 늘 조율을 한 거죠.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폭로했던 거고 그리고 1차 접견 때 제가 보는 앞에서 우리 선생님과 저의 그 거리뿐이 안 되는 거리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런 이제 전화 통화를 듣는 걸 보고 내가 이제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이 촉발이 거기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그냥 무슨 전화 와서 메모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가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이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이런 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은 건데 그런 권한을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이제 한동훈 장관이 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밀월 관계였는데 이제 너는 이제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한동훈 장관 당신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우리가 보내니까 이 디올 사건 이런 거를 카바를 잘해주고 잘 무마시키고 잠재우는 역할을 해줘라. 그렇게 이제 오다를 주고 미션을 줘서 보냈는데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뀐 거죠. 네. 한동훈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날 정도로 물밀듯이 많은 팔로워들과 팬들이 형성되고 막 인파들이 몰려오고 이러면서 이제 한동훈도 어떤 욕심
네, 정치에 대한 욕심, 대권에 대한 욕심이 또 그 주변에서 부추기는 또 세력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실제로 민심을 또 경청해 보니까 이 디올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의견이 지배적이니까 사과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너는 우리가 미션을 주고 그걸 잠재우라고 줬는데 오히려 너는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먼저 푸시를 하면 되냐 하면서 이제 이게 사건이 복잡해지고 이런 어떤 김경률 사건도 이제 촉발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동시 접속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들이 2,000명이 좀 넘었었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네. 최재형 목사님 인터뷰를 보고 계신데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민심 체크라는 이름으로 스픽스가 매일 아침에 저희들 시청자나 그래요? 구독자들에게 네, 뭐 예. 짧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아보면 네.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열에 한 8명, 9명 정도는 이번에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약속 대련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국민들을 약간 호도하기 위해서 약속 대련을 싸우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그 둘은 동일한 한 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이 갈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재형 목사님 말씀처럼 이미 금이 갔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저항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소강 상태를 만들지 않고서는 한동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의견이 어쨌든 좀 다를 수는 권력은 있지만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눌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고 한동훈도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간 후에 이 정도의 또 본인이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다고까지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급변해서 이렇게 갈등 관계가 됐는데 저는 이게 쇼나 어떤 조작된 뭐 모의 계획하에 이런 일을 했다고는 보지 않고 예측 불허의 사건이 발생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소강 상태고 네네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었고 네. 오히려 대통령의 뜻이 와전되어서 당에서 그렇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얼버무리고 지금, 가고 되고 있습니다. 저도 시시각각 체크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은 앞으로 이 상황이 다시 폭발해서 갈등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도 예상하십니까? 또 재발될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뭐 이준석 내치고 또 이제 김기현 내치듯이 이제 뭐 한동훈을 내치려고 하지만 한동훈의 케이스는 김기현, 이준석 내치는 거하고는 또 케이스가 다릅니다. 김기현, 이준석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X파일은 캐비넷은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동훈은 집권하는 과정과 집권 이후에 모든 X파일과 캐비넷의 파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쉽게 내칠 수는 없어요. 그게 지금 윤석열, 김건희의 최대 고민인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네. 우리는 정치 평론하면서 어떤 정보로 먹고 사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분석의 근거나 또 네. 방식과 설명이나 논리적 규결이 아주 일관되게 해주시는 말씀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더욱더 큰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에는 과연 이 성직자가 맞으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뭐 디올백 몰카 촬영하듯이 예. 그것도 뭐 촬영을 해야 믿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제 촉이나 제 그 필은 거의 적중률이 좀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제가- 자만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추임새를 넣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네. 저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실제로 대통령실 그 주변 네. 또는 국힘 내부의 윤핵관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네. 어느 순간에 그 정보를 모아서 퍼즐로 맞춰보면 아 이렇게 해서 결론이 저렇게 났구나. 네.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 아 저걸 저렇게 보는 것이 아니구나. 네. 단순히 기자들이 현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과 큰 그림을 놓고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것은 비슷할 때도 많지만 아주 다른 상이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서 제가 속으로 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처음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만 제가 평소에 듣고 있는 얘기와
목사님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나 또는 소식들을 어떻게 이렇게 일치되게 우리가 결론이 비슷하게 가는지 놀라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그러시군요. 드리면서 실제로 언매칭이 아니라 거의 일치하죠. 좀 그리고 유사하다는 보수 거죠. 쪽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네, 또 네. 분들의 얘기하고도 너무 유사해서 실제로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통해서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네.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 문제는 다시 터진다. 네. 자, 그래서 질문을 바로 드리면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건희 여사 명분백 수수로 네. 표현되는 네. 이 문제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시 넘어가서 총선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예. 총선 투표하는 날까지 이거는 반드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국힘당이나 현 대통령 내가 곤혹을 치르고 아무래도 많은 그 표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자,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은 이 문제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네. 한동훈은 차기 대권이나 또는 다음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를 드러내면서도 싸우고 갈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가야죠. 후자죠. 후자로 간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쿨하게 갈 겁니다. 예. 거의 그냥 최재형 목사의 대변인 노릇까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거 그렇죠. 그냥 갈 수 없습니다라면서 미래 권력이 현재의 권력을 어느 정도 밟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민심은요. 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아주 정말 국힘당 골수 분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반드시 그 문제가 이제 아킬레스건이고 넘어야 될 장벽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뭐 거의 완패가 되겠죠. 저는 뭐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총선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인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 딱 세워놓고 뭐 국힘당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큰절하고 뭐 이제 뭐 길거리에서 무슨 무릎 꿇고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석고대지 하듯이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모습도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대통령 내외에 대한 푸시가 아주 행정적인 푸시, 사법적인 푸시도 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인데요. 네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인들에게 네. 이번에 이 문제가 네. 몰카 공작을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고 네. 명품백 받은 문제만 다루면 네.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서 총선 폭망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내용. 네.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인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지금도 김건희 여사가 셀프 감금 상태에 있잖아요. 네. 뭐 지금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공식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게 다 일을 하고 있죠. 김건희 여사가 이 발등에 떨어진 이제 문제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렸다는 것을 보고 네. 저희 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원 또는 윤핵관을 통해서 의중이 간접적으로 전달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본인의 생각을 지인들에게 알렸는데 그 내용이 민주당에 알려지면 총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치적 행위로 보더라도 네. 좀 일종의 하수하책 같은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왜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게 어디 갔는지 얘기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 문제를 가지고 주위에 자신의 생각을 알린다. 그래서 본인이 좀 보호를 받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걸 왜 보도를 했을까? 안 해도 되는 보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네. 특종처럼 보도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 언론, 조중동, 한동훈,
그리고 대통령실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도하는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대통령실은 불안하고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총선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네. 김건희 여사 문제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고 현안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언론 인터뷰에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쓰레기를 투척하면 신고하는 파파라치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보상도 해주잖아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도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서 뭔가 신고를 하면 포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 행정에 한 3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세력들 뭐 이런데 저는 이거를 몰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 부정부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인연이 있고 집안에 인연이 있고 동양이고 뭐 그런 어떤 사적인 관계는 있지만 제가 공적으로 제가 평생 공익적인 일을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이 엄청난 사실을 저만 그냥 덮으면 다 끝나는 거지만 이게 공공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의 5년을 위해서 저는 이걸 공익제보를 한 거죠. 공익제보를 한 건데 이게 몰래카메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난폭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그것을 신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몰래카메라 찍었다고 말 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유명 브랜드 화장품 세트를 받고 200만 원 상당의 또 300만 원 상당의 디올 핸드백을 받았을 때 이미 그것을 카톡으로 그 선물을 보냈잖아요. 먼저 미리 이런 선물을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저는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두고 오십시오라든지 목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저를 만나실 거면 오지 마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공직자의 부인이고 대통령의 아내인데 그냥 어떤 선물을 가져가겠다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바로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는 거기에 나는 충격을 먹고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실감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거 다 받고 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돌려주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인사청탁하는 부분 고위직 인사를 이제 국정농단하는 모습 그런 또 어떤 명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가는데 그 대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 다음 접견자들도 사람은 2명인데 3개의 선물 쇼핑백을 들고 기다리고 제 다음에 접견자들이 들어가는 모습 보고 그리고 관저의 공사가 끝난 날이 11월 5일이었는데 7일이었는데 11월 7일 날 관저 입주를 하고 11월 2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관저에 모 대학의 설립자 장정현 박사라는 사람이 뭐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분재를 트럭에 실어서 한남동 관저로 보내는 장면이 포착이 돼가지고 뉴탐사에서 작년 연초에 집중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초동 관저도 그랬거니와 한남동 관저에서마저도 계속 이런 뇌물수수나 선물을 받는 겁니다. 받는 거. 이런 것도 그런 구중근거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런 증거 채집이 아니면 나는 증거 채집이라고 얘기를 해. 몰카라는 말은 합당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권력의 부정부패를 우리가 해내는 일을 언론들이 해야 되고 시민단체들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통일운동단체, 시민운동단체를 이끌고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저는 사적인 정을 의로서 승화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김건희 여사가 위기감을 느끼고 이 제대로 내가 얻어맞았구나. 제대로 최재형 목사로부터 정말 자기의 치부가 이제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무서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선제 공격을 한 게 영국에 계실 때 이제 우리가 이제 MBC 장인수 기자를 통해서 이제 소명서를 보냈어요. 최재형 목사한테 이런 영상물을 우리가 제공받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명하시오라는 것을 김건희 여사와 김은혜 홍보수석, 대변인, 부대변인 네 사람한테 보냈는데 홍보수석과 대변인들은 하나도 이틀 동안 안 열어보고 김건희 여사만 15분 만에 읽어봤더라고요. 그때부터 비상이 걸린 거죠, 김건희 여사는. 그래서 그 이튿날 수상간주에서 있을 그런 양측의 대통령 내외와 수상 내외가 카펫 위에서 하는 행사에도 김건희 여사가 빠진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빨리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는 그 중간에 네덜란드는 갔다 왔지만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지금 코너에 몰린 것뿐만 아니라 생가사의 갈림길로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저는 그 최재형 목사께서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하고 지금도 정말 에너지를 다 쏟아서 네. 있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느 한쪽에서는 최재형 목사가 종북 좌파다 또는 불법 몰카 촬영을 통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인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억울한 피해자다라고 네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정말 혈혈단신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카이지 않느냐, 계획된 행동 아니었느냐, 네. 자, 이것이 부도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앞에서 예. 우리 대표님과 저의 거리뿐이 안 되는 그 앞에서 인사청탁을 하고 국정농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누가 우리 대표님이 그 모습을 봤어도 아마 다음에는 접견 기회가 있으면 녹음을 한다든지 증거 채집을 했을 겁니다. 네. 심각한 거잖아요. 예.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당선되는 날도 개표를 하면 개표 결과를 저한테 제일 먼저 알려준다는 말씀도 하셨고 저는 영부인이 되셨으니까 이제 당선자가 됐으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정말 사각지대를 돌아보고 소수자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해주시면 의욕이 많은 분이 너무 이렇게 나대지 마시라.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 의욕을 품는 분들도 숙연해지고 의욕이 풀릴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일만 위주로 해주시라 당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대답을 했고 그리고 어느 신문사와 인터뷰할 때도 제가 당부한 얘기를 또 살짝 보였더라고요. 이용을 했어요. 활용을 했어요. 그런 분이 제 앞에서 그렇게 인사청탁을 하고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하는 걸 보고 나는 경악을 한 거죠. 네. 내가 원하는 영부인상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그 접견하는 태도도 뭐 저는 그래도 VIP라고 생각을 해서 신라호 때 국기만찬까지도 초청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말고 저 다음 접견자들 앞에서도 그냥 면티 쫄티 입고 그냥 두 다리를 아무렇게나 올리고 그냥 양발도 안 신은 맨발 상태로 와가지고 가래침 뱉으면서 가래침 뱉은 거 그 앞에 수북히 쌓으러 오면서 아무 말 대잔치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 자리에 와보니까 이런 워딩을 쓰면서 자기를 대통령 코스프레나 대통령 행세가 아닙니다. 진짜 자기가 권력자라는 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 나를 좀 주목해. 내가 대통령이야.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대통령이야. 좀 알아줘. 이런 얘기였어요.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뭐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런 거는 내가 대통령이야. 나를 좀 주목해. 이런 호소였어요. 김건희 여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그거를 그냥 묵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것을 반드시 이것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문제화시켜야 된다고 바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에 가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결론은
이제 증거 채집을 위해서 어떤 카메라 기능이 있는 전자 손목 시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내가 확보하려고 했던 건데 마침 그날은 인사청탁하는 장면은 안 보이고 어떤 남북 문제에 관여한다는 거, 뭐 이제 대통령 행세하는 것들이 마침 워딩이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아까도 내가 사례로 얘기했지만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사람, 교통을 법규 위반하는 사람, 우리나라 제도가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했잖아요.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 신고하라, 김영란법 신고해라, 그런 거를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부정부패를 내가 목격하고 신고를 한 건데 증거를 확보한 건데 내가 구두로 얘기했어 봐요. 누가 믿습니까? 녹음을 했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식으로 저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서두에 종북이다. 종북 친북. 제가 북한에 갔다 온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기회가 되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북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북한을 갔다 왔다는 자체가 종북 프레임으로 씌울 문제입니까? 나는 이제 종교인으로서 성직자로서 가서 보건복지 식량 의료 지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북한에 513개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와 교류하고 진짜 북한에 종교 탄압이 있는지 북한에 진짜 종교가 실체적 진실이 뭔지 이런 거를 내가 정말 검사의 입장에서 기자의 입장에서 취재하고 그래서 책을 쓰고 그래서 책을 한 20여 권 쓴 거 아닙니까? 북한과 관련된 책들을. 그러면서 북에 대한 잘못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78주년, 79주년째입니다. 올해가 한 해가 지났으니까 80년 가까이 반공사상에 찌들려 가지고 무조건 북을 악마화하고 북에 대해서 굴절되고 왜곡된 거를 내가 갔다 온 사람으로서 바로 잡아주는 거지 내가 북을 막 옹호하고 찬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북한에 갔다 왔다는 자체로 종북으로 몰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현역 완전히 다 현역으로 군복무 다 마친 사람이고 예비군도 다 패스하고 민방위까지 마쳤어요. 저는 이민 생활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기자들이 있으면 내가 다 보여줄 겁니다. 병역 필요한 것도. 어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저를 막 그냥 종북이다 뭐다 비난. 저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도리, 국민의 의무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종북입니까? 엊그제 이제 문화일보 보도에는 뭐 과거에 국가보안법 조사도 받았고 국가보안법 조사받은 건 100% 무혐의로 무혐의로 다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네. 과거를 들춰내서 네. 이제 좋은 글씨 또는 더 씌우기를 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네. 언론이 정말로 이제 기사를 일종의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종북이었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북한 정권을 찬양하거나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리고 없지 않습니까? 찬양은 할 필요는 없지만 예.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같이 유엔 동시 가입 국가고 같은 민족이고 외교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이 이제 동시 가입했지만 우리는 190개 국가 외교 수교를 했고 거기는 뭐 170개 정도를 수교했고 그런 어떤 통일의 파트너와 대상으로서 인정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북을 얘기 안 하잖아요. 북한 공산 집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상적인 하나의 국가의 그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인데 집단으로 얘기를 하고 뭐 그냥 악마화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지양하자는 거지 내가 뭘 찬양을 하고 옹호를 합니까? 네. 요즘 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북한을 공산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요. 실제로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고 남북이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지고 정말 교류 협력을 통해서 양쪽이 이익을 보는 방법이 뭐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강연 다니면서 난 대중 강연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예. 가보면 심각합니다. 질문하는 질문자 자체가 북계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있다고는 치지만 예, 저희들이 일반 정서로 보면 그렇죠. 북한이 국가로 인정을 하고 네네네. 이미 남북 교류 협력이 그러면 공산 집단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뭔가를 해보자고 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네. 국가인 것이고 네. 다만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것이냐는 것은 이견이 있으면 이것을 국민적 설득 합의를 통해서 이제 네.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것이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이 폭로되면서 본질은 오간데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자, 몰카다, 종북주의자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것이 네. 제 눈으로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됐던 수많은 문제가 진실이었구나. 네. 자, 이거 안 된다. 국정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경영 방식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 있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폭로를 하고 난 뒤에 최 목사의 과거나 또는 언론에서 아주 왜곡된 보도를 가지고 이 사안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빠져나올 수 없는 너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제가 동의합니다. 네. 최 목사님 가까운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어찌됐든 과거의 인연으로 김건희 여사 만들어서 남북 간의 전쟁이나 또는 국지적 도발 같은 긴장 상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어쨌든 목회자로서 통일운동을 했던 분으로서 이걸 김건희 여사가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를 발전을 좀 시켜보겠다라는 의도로 물론입니다. 접근했다는 것은 네. 저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보태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냥 속으로 담고 잘못 봤네라고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애국하는 마음,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세상에 알려서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괴롭고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서 직접 알릴 것인지, 그것은 저에게도 질문이 있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드리면서 얼마나 최재형 목사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일국의 대통령 영부인하고 좋게 지내면 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한테도 뭐 유리한 거죠. 그러나 왜 이렇게 제가 영부인을 힘들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를 배후 조종하는 세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매체는 제가 서울의 소리 매체를 통해서 제보한 거지, 서울의 소리하고 사전 모략을 하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서울의 소리 지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영상 제공했다고 해서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밥 한 끼 얻어먹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 경호 내가 신변보호하는 것도 제 돈으로 경호하는 청년들 내가 일당 주고 제 신변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인터뷰 네. 모시기 위해서 네. 오시는 길이 굉장히 험난했다는 얘기를 우리 그 CP를 통해서 들었고요. 네. 실제로 본인이 느끼는 신변의 위협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했고. 엄청 그 김건희 여사한테도 사실 미안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저를 그리고 뭐 어떤 고향의 지인 그 이상으로 목사로서 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털어놨거든요. 인간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목사로서 조언도 많이 해줬습니다. 카톡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관계인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갈등을 얼마나 내가 했는지 이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찍고 나서 1년 동안 내가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폭로를 안 하고. 얼마나 내가 갈등을 많이 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최인자 선생님, 정현숙님, 정아님, 핏불님, 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의 용기 있는 폭로에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사 일부에서 목사님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국민이 알아야 되는 사실인지 이런 데 좀 더 집중하시면 네. 목사님의 이런 활동이 저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로서는 하고요. 큰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예. 자, 오늘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이야기는 좀 해야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듣는 이야기가 진짜 백이다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천공 얘기입니다. 천공 얘기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공개한 외신 기자들과 이제 그
회견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영상 잠깐 보면서요. 네, 보고 나서 이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아, 그래? 아, 여기를 알고? 주소를 아니까. 주소를 아니까요. 아, 네네네.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용산 시대를 열으신 것 같아. 네. 우리 선생님이. 저희들 여기 있으면 10년 넘었습니다. 멋있네요. 여기가 층인데. 아,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딘가요? 저 크게 붙이는데. 저기 현수막 저거요? 하지만 저기에 대통령. 아,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는 게 저건가요? 자, 저 영상을 보고 이제 충격적이고 실제로 지금 뭐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영상은 저거 아닌 뭐 많은 것들이 아직 있다. 오늘 뭐 그것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천공과 관련된 부분은 재작년부터 계속 듣고 있었고 또 우리 방송 프로그램에서 조금 이따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김종대 전 의원이 네,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용산 이전 과정에서 천공이 직접 다녀갔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백재권 뭐 일종의 뭐 무속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쨌든 그 사람이 다녀간 걸로 이제 나와서 수사를 하다가 뭐 유야무야 뭐 그리고 김종대 의원은 엄청 쫄고 조사받으러 갔다가 이게 뭐 기소도 되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말씀보다는 예. 자 지금 이제 천공이라는 존재가 대통령 주변에 있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천공의 일종의 뭐 지시 교시 또는 뭐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가지고 네.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이거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네, 이제 뭉개져 왔는데요. 네, 네. 자 저것을 폭로했다는 것은 이제 천공이 실제로 국정 운영에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자 그거 곧 터뜨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상 공개하신 거 맞죠? 물론입니다. 물론입니까? 네. 자 그러면은 천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천공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봅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영상 또는 확보한 육성 녹음이 언제까지 실제 상황이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부산 해운대 호텔에 가서 저는 북한 강연하고 그분은 정법 강연하고 그때는 진정 스승이었어요. 천공이라고도 안 그랬습니다. 6, 7년 전에는. 그렇게 돼서 이제 인연이 돼서 그쪽에서 저를 스위트룸에 초청을 해서 제가 만나면서 인연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단절이 됐다가 내가 이제 최근에 연락을 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1차 접견을 마치고 일어나는데 자리에서 일어날 때 목사님 제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그랬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계속. 예. 그래서 저 얘기가 어디서 누군가로부터 분명히 티칭을 받았든지 가정교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황당하니까 5년 임기 내에 어떻게 통일을 시킵니까? 5년 임기 동안 통일에 대한 초석을 기반을 닦아 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제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아니면 통일부나 이런 정책팀에 건의를 해서 통일의 기반을 닦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통일을 시킬 거예요 이런 워딩을 하는 걸 듣고 그때는 녹음을 안 했죠. 1차 접견 때니까. 그게 이제 지금 재작년 9월쯤 되는 거죠. 2022년 6월입니다. 6월.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화장품이 들어가는 예, 날이고 예. 디올백이 들어간 날은 9월이니까 예, 예. 6월 달에 있었던 6월 얘기입니다. 달에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리고 이번 9월 달 영상 폭로가 됐던 그 장면에서는 이제 잠잠해지면 내가 남북 문제 나설 거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정리해서 이제 질문을 네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 아까 질문은 천공과 네. 만났던 마지막 만나는 날이 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시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면 이 말이 꼭 들어가야 예,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천공을 처음 만난 거는 6년 전, 전이고. 7년 전이지만 천공을 그 이후에 3번을 연속으로 만났습니다.
이 주기를 두고 몇 달 네. 간격을 두고 했는데 모두 다 취임식 이후에 만난 겁니다. 아, 취임식 이후에 만났다. 그게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취임식 이후에 만난 거고 저 맛보기 영상도 취임한 이후에 이렇게 만나서 찍은 거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청사에 그 로고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혹시 저 네네. 오피스텔이 사무실이 네. 용산 대통령실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아, 당연히 알죠. 예. 11년 전에 예. 11년 전에 그러니까 한 해가 갔으니까 12년 됐군요. 예. 12년 전에 이미 천공은 그 자리에 와서 두 개 층을 몇 층과 몇 층,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예. 호씨를 알지만 몇 층과 몇 층 두 개 층을 굉장히 넓은 평수를 쓰면서 거기서 이제 그 정법 활동을 하고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던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출마하기 전에 만나서 거기도 윤석열 길건이하고 접촉하듯이 그 방식대로 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거절했대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출마할 때 그 만나서 책도 출판을 해주고 천공 측에서. 예. 근데 거기는 또 출마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꿈이 무산됐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두 내외에게는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간 거죠. 자, 먹혀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인연이 된 거고. 그러면 제가 좀 네. 넘겨짓기 하듯이 좀 질문을 드리면요. 네. 자,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 집무실이 5층입니다. 네. 저기 지금 천공이 쓰고 있는 오피스텔도 5층입니다. 네. 그러면 그걸 맞췄다고 봅니까? 아니. 자, 이거 예. 솔직히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밝히죠. 예. 8층에 또 있습니다. 8층. 이제 13층. 예. 네. 그 건물의 13층에도 예. 이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네. 저 문을 열면 대통령 관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네. 저 위치에 대통령 관저를 옮기라고 네. 천공이 얘기를 했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해도 됩니까? 너무 많이 나갑니까? 너무 푹 치고 들어오시는데 아직 그렇습니까? 영상을 우리가 이제 폭로하기 전이니까 예. 조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이제 보통 의혹이 있으면 그게 다 맞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고 아까 뭐 5층 얘기하셨지만 그 이제 13층과 5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층을 주 집무실로 많이 쓰는데 그 예. 5를 선호하잖아요. 5방을 좋아하다 예, 보니까 그래서 뭐 이명수 기자 강연을 하고 강사비도 105만 원을 줬잖아요. 네, 예. 그 5라고 하는 거는 뭐 알잖아요. 우리가 보통 7로 끝나거나 5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5라고 하는 것은 그 5방을 동서남북 중앙 그래서 그 복을 드리고 또 애군을 들어오는 애군을 막는다는 뜻에서 그 5만 원을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공의 그 사무실도 5층. 그래서 5층이 된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최은순의 번호도 5로 끝나고. 네. 윤석열의 후보 차량 시절도 5로 끝나고. 김건희 여사의 전화번호도 5로 끝나고. 코보나 컨텐츠 사무실 끝번호도 5로 끝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노인정이나 이런 영부인의 역할을 할 때 사회적 약자를 돌볼 때 과일을 뭐 박스로 보내잖아요. 그럴 때도 수박을 5통 보내고 또 떡도 5종류를 보내고 뭐 사과도 5박스를 보내고 이렇게 김건희 여사도 이제 천공의 아주 거의 이제 그런 교육에 완전히 그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게 그의 삶과 생활과 국정 기조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네. 구국의 강철 이빨이라고요. 김종대 전 의원. 네, 뭐 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한 번씩 만나 뵙고 또 뭐 저도 굉장히 친근감 있게 자주 네, 네. 뵙는 예, 아주 예. 훌륭한 정치인이신데 네. 2022년입니다. 12월 달에 스픽스에 직접 출연해서 네, 네. 천공과 관련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는 저 장면을 폭로함으로써 네. 본인이 그 다음 날 경찰에 고발이 되어서 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흠. 일종의 이제 홀딩이 돼 있는데 김종대 전 의원이 무려 1년 뭐 몇 개월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군 총장 관저에서 사건은 벌어진 거지. 무슨 사건이? TF 장학이 한 분을 대동해서 공간을 둘러보겠다고 찾아왔어. 아. 처음에 이상한 지시가 내려. 총장 공간에다가 그 모든 근무자는 나가라.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나가라. 공관장 한 명만 대기해. 그러니까 거기 천공이 왔다는 거예요? 성공해 왔지. 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에다 다 내보낸 거구나. 그러니까 보안을 지키려고 와서 1시간 정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관장한테 오늘 왔다 간 정보가 세면 네가 생겨. 그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 국방부 청사 앞에 육군 참모총장 서울 사무소가 있어. 여기에 또 나타나. 누가? 성공이? 그런데 천공만 다녀가면 계획이 다 합격. 참 통장에서 그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그게 천공이 다녀간 직후에 일어나. 지금 현재 김종대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녀간 사람이 천공인지 백제권인지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는다. 다녀간 건 사실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왜 날 기소해서 재판하지 않느냐. 나 이거 밝혀야 되는데. 네. 자, 천공이 다녀가고는 모든 것이 다 바뀐다. 네. 이게 이미 1년 3개월쯤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1년 2개월이 넘었습니다. 저 필름이 그때 그렇죠. 2022년 12월입니다. 네. 스픽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걸 네. 최초 폭로했을 때, 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무슨 무속인이 와서 대통령실을 어디로 옮긴다는데 네. 엄청나게 김종대 전 의원이 공격을 받고 또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2개월이 훌쩍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저건 빙산의 일각이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최재형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꼭 저 영상을, 왜냐하면 오랫동안 쌓아놨던 사실을 축적해서 드러내는 것이고 네. 김종대 의원은 오랫동안 국방 전문가로서 들었던 정보를 모두 취합해 보니까 천공이 왔다 갔더라 이제 이런 것인데 전혀 네. 다른 출발 지점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1년 2개월 전에 발언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김종대 되겠죠. 의원은 저하고도 전화 통화도 하고 예.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런 이제 관계인데요. 저하고도. 근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13번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군 부대. 거기에서 걸어서 그냥 천천히 걸어서 3분 거리뿐이 안 됩니다. 천공의 집무실이. 그 담벼락에. 예. 그리고 직선 거리로는 뭐 불과 뭐 1km 정도 조금 되는 거리에 거기에 11년 전부터 본인이 먼저 자리를 잡고 거기가 좋으니까 자기의 이론을 펼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그냥 불러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폭로가 되겠지만 하여튼 그 대통령실 주변에 또 이 천공이 또 뭔가 이제 조언을 해가지고 뭔가 또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기대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놀라운 것은 1년 2개월 전에 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제 실제 상황이 2022년대 초부터 생겼겠죠. 대통령이 5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저런 것들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놀라서 지금부터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드러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예 이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거죠. 라면서 떠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저 이후에도 끊임없이 천공이 어떤 식으로든 국정 운영에 의견을 내거나 그렇죠. 또는 개입을 하거나 그렇죠. 김건희 여사와 교류를 이어갔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여기서 던져주고 저쪽에서는 받아서 국정에 운영을 적용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된 거죠. 만약에 그런 관련된 얘기가 천공의 입으로부터 나왔다고 치더라도 네. 천공이 사기치는 거다, 거짓말이다. 혹시라도 천공이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다. 유사한 이야기가 이미 대통령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천공 문제가 이야기가 됐을 때. 대통령실은 거짓말 제조 공장입니다. 대통령실이 진실을 말한 거 보셨나요? 예, 대통령실은 늘 거짓 해명으로 또 사실을 왜곡하고 그런 일들만 해왔잖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대통령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뭐 있었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준하는 이야기들이 수백 가지, 1000가지도 넘을 겁니다. 취임에 대통령에 당선돼서 지금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궤변과 억측과 말이 안 되는 왜곡된 거짓 해명, 사실 왜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리투아니아 갔을 때 백화점에 여사가 갔을 때 그 사건을 정직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삐끼 호객행위를 당했다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런 궤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인 거죠, 매사가. 뭐 말이 안 어제 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싸움하면서 네. 민생 토론회 가야 되는데 30분 전에 못 간다고 통보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감기 걸려서 못 간대요. 그래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아무튼 그런 말까지 해야 될 네, 필요가 네, 있나 네. 생각했는데 네. 천공 이야기 조금 보태서 질문드리면 혹시 김건희 여사가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할 때 가지 않았다는 것 또는 평소에 머리에 마스카라 같은 거 이렇게 검게 바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까? 뭐 미용에 관한 얘기는 없고 네. 영국 여왕 조문에 관한 얘기는 한 게 있습니다. 예. 있고 장강서를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러나 이제 분명히 그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전공이 했던 이야기 아직 폭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론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네. 보통 이제 내가 대통령 영부인과 아주 가깝다. 내가 세상 다 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나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팩트는 10점 되는데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100이나 200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직접 천공을 오랫동안 만나봤던 그 스타일로 봐서는 약간 헌적이나 과장 또는 과대포장하는 이런 좀 스타일이긴 그렇진 합니까?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사람마다 다르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굉장히 저에 대해서는 아주 그 크레딧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만나자고 먼저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것보다는 내가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수락을 해서 용인 수지에서 만나러 올라오든지 경남 합천 해인사가 있는 데서 저를 만나러 온 거죠. 저를 뭐 아무나 만나주지는 않잖아요. 천공이 기자들도 일절 안 만나고. 근데도 저를 만나러 와서 한 번 만날 때마다 3시간, 4시간을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갔다는 거는 그만큼 저에 대한 거를 속내를 털어놨고 저는 또 그냥 기자들이 질문하는 어법이나 그런 기교를 가지고 청호한테 질문하면 얼마나 나를 의심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어진 거예요. 저하고 접견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이런 걸 쭉 하다가 푹 치고 들어가는 거죠, 질문을.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른 얘기 살살 나누다가 또 질문하고 이러는 과정이 이제 많다 보니까 한 번 만나면 3시간, 4시간을 만났던 거고 그래서 총 3차례를 만난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천공이라는 네. 이제 무속인 네.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스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스승이라고 해야 하여튼 천공이라는 인물은 네. 어떤 유형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보는 네. 실제로 예언과 사람의 그 복심을 네, 읽어내는 네, 네.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은 맞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윤석열 두 내외에 기생하는 숙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무속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시간적 여유만 있었다면 이 디올 사건이 폭로가 안 됐다면 제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두 내외와 천공을 내가 세포리 시켰을 거예요. 떼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나와 천공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폭로되기 전까지 천공은 저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양쪽에 다 비밀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 된 거죠. 이게. 예. 네. 그 약간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좀 위험한 인물이라고 아까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위험하다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확신을 상대에게 예를 들어서 예. 이 사람은 킹메이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이제 우리 요즘 시사적인 용어로. 예. 근데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인 거. 예를 쉽게 들어서 얘기하면 뭐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정도의 위치에 그런 것뿐만 있다. 아니라 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일단 이제 통일과 관련된 그분의 일단 통일 방안 예. 이런 게 일단 이제 폭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수하에,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수하에,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도 자기 수하에 두고 싶어하는 성향과 목표를 지닌 사람인 거예요. 사이비 교주네요. 네. 뭐 사이비 교주들이 보통 뭐 능력이 되면 신도들을,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니까 예,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그런 사이비로 그런 보는 거죠. 인물의 유행이고 자기 확신이 과도할 정도가 아니로 망상의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그냥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다 가지고 예. 있고, 그 다음에 혹세무민하는 아주 사이비 교주의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어떤 또 긍정적인 그런 또 이걸 보면 순기능을 보면 어떤 상담자의 역할, 남이 봤을 때 상담자의 역할, 뭔가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걸로도 사람들에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또 그런 캐릭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도 다양한 캐릭터인 거죠. 예, 그래서 혹시 김건희 여사와 천공이 네. 다르지만 같은 점도 그러니까 서로 서로 맞는 거예요, 이게. 서로 내가 아까 맞다. 김건희 여사도 다양한 캐릭터고 멀티플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있다. 예.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 천공이라는 인물이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든 또는 뭐 어떤 개입을 하든 이것이 실제로 위험하다고 했다는 것은 뭐 발언은 위험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국정 운영에 만약에 그런 것이 드러나면 국가가 위험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천공을 찾아간 건데 그것도 혹시 이번에 이걸 폭로하겠다고 아까 마음먹은 이제 이유가 살짝 말씀을 예. 끊어서 내가 이 말을 안 했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1차 접견 때 내가 5년 이내에 통일시킬 거라는 발언이나 남북 문제에 내가 나설 거라는 발언을 듣고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 인터뷰 중에서 이게 과연 누가 가정교사 노릇을 하고 누가 김건희 여사한테 통일관을 심어주고 통일 정책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누가 대북관이나 대일관, 대미관을 누군가가 심어주는 세력이 있는데 누굴까를 내가 생각하다가 결론이 천공이었다는 걸 내가 파악을 하고 그래서 내가 천공한테 연락을 해서 천공과 접견을 3번을 성사를 한 겁니다. 7년 전에 해운대 호텔에서 만난 인연을 가지고 다 기억을 하고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7년 전에 천공하고 7년 전에 만날 때는 저녁 8시에 만나가지고 새벽 3시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해운대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 인연이 있어서 저를 이제 만나준 건데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궁금한 건 내가 다 물어봤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대한민국 기자들이 천공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내가 다 질문했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네. 그 3회라는 것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도 우리에게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그날 대통령 공개했잖아요. 기자회견장에서 웨싱클럽의 스크린에 나왔는데 예. 그게 2022년 12월에 제가 LA 떠나는 날, 공항에 가는 날, 인천공항에 가는 날 4시간 동안 접견을 하고 내가 출국을 했어요. 예. 2022년 12월. 예. 그리고 갔다 와서 3월, 예, 23년 23년 3월 그리고 5월 예. 그렇게 2차례 두 번은 천공의 용산 집무실에서 예. 한 번은 서초동의 지하 커피숍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외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식당 같은 데서. 그러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커피숍을 통째로 빌리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커피숍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이제 천공의 그 비서나 경호원이나 운전기사나 신경의 이사장 여성분 네, 예. 늘 따라다니는 분 네. 이렇게 저랑 1대1로 독대를 한 거죠. 몇 시간 동안. 네, 그렇게 해가지고 궁금한 걸 다 제가 질문을 한 거죠. 통일관이 어떻던가요? 흡수 통일입니까? 매우 위험하죠. 네, 비근한 예로 하나만 예, 예. 제가 그래도 여기 초청해 주셨으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개해 주십시오. 네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대중 강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군사, 뭐 농업, 공업까지 안 다루는 게 없어요. 제가 PPT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강연 한번 하시죠 그랬어요. 내가 천공 그 신도들 앞에서 내가 강연, 통일 강연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천공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안 할 겁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녹을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영상에 다 잡혔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남북 화해 협력을 주장하고 지금 이 남북의 긴장과 이런 적대적인 이런 관계를 나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북한 바로 알리기 운동을 펼치고 북을 잘못된 거를 내가 지금 알려주고 이러면서 민족 공조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많아야지 왜 나 같은 일을 반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차와 열차가 급행 열차가 막 치달으면서 충돌 직전까지 가야 이게 서로 이제 남과 북이 뭐 드라마틱하게 뭔가 예. 뭐가 이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 예. 정도로만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경악을 한 거죠. 그 질문 안 했으면 그런 답변도 못 얻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예. 일촉즉발의 위기가 실제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어서 네. 이것이 만약 천공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면 국민들이 충격을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 내용은 어느 시점에 최재형 목사께서 직접 공개를 할 것이고 평가는 국민들이 하겠죠. 그럼에도 네네네. 저는 이제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영상물을 다 넘겨줬고 네. 영상 제작하는 팀한테 뭐 이렇게 취재하는 팀한테 지난번 1편 1탄과 4탄 나갔잖아요. 네. 네 편이 나간 것처럼 이게 나갈 건데 뭐 이제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내가 다 이제 코치는 다 해놓고 다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공이 영상물로 이제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내각에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천공의 영상물, 대통령실에서 그걸 이행한 거, 이걸 다 우리가 교차 검증을 하고 비교 분석도 해야 되고 또 나는 천공을 인터뷰해가지고 뽑아놓은 거, 그래가지고 세 개를 동시에 딱 보여주면 일치가 되는 거죠. 빼박진 건 거죠. 네. 자, 오늘 이제 네. 최재형 목사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담겨 있는지 저는 막연하지만 상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내용까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것이 미치는 위험성 또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은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작동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1시간 정도 준비하다가 1시간 20분 정도 지났는데 2시간도 좋습니다. 2시간도 좋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오늘 5,0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동시 접속을 하면서 최재형 목사의 말씀 하나하나를 귀 기울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위저든님께서는 목사님 힘내세요. 큰 사명 감당하시네요. 이런 말씀 자연의 순환님, 아르미님, 가든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신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똑같이 7시 50분에 한 번 더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이요.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일정표를 봐야 되지만 예. 제가 거의 일정이 지금 뭐 제 원래 제가 하던 일 일반 강연도 있고 예. 또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국 강연이 또 많이 추가됐어요. 시국 강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매체들 인터뷰 뭐 출연 이런 게 많이 생겼는데 제가 우선순위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매체가 정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정말 우리 그래서 장인수 기자도 여기에 가장 우선을 두고 지난번에도 같이 우리가 연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일정 조율은 제 맘이니까 예. 제가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몇 시요? 7시 50분인데요. 아, 예, 예. 지금 뭐 시청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워낙 모시기가 어려워서 네네네. 실제로 전공과 관련된 부분은 폭로된 내용이 없지만 저희들도 과거에 취재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전공과 관련된 의혹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퍼즐들과 지금 최재형 목사께서 확보하고 계신 그 증거들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있을 테고 그 연관된 퍼즐을 맞춰보면 실제로 전공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김건희 리스크가 뭐 72%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뭐 국힘당과 민주당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이제 72%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코리아 리스크, 외교 문제, 대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막 윤 대통령이 호풍만 떨고 적대감을 표출해서 뭐 어떤 외교가에서도 어떤 사방에 적을 만들고 그래서 코리아 리스크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이 모든 것, 김건희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의 배후에는 원인에는 다 천공이 주범이고 천공이 작동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런 말씀 다음 기회에 네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최재형 목사와 함께했던 인터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마 2024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 아 그건 아닌데 이런 나라 아니었는데? 라는 질문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천공을 둘러싼 얘기는 정말 소설 같지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그리고 주권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재형 목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하게 사실 진실에 접근하는 것밖에 없다.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끊임없이 용기와 그리고 의무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장시간 인터뷰해 주신 최재형 목사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살아있는 양심의 목소리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꼭 뭐- 해주십시오. 예,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마무리하시네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속 종교 있잖아요. 뭐 종교라고까지 얘기해야죠. 무속 신앙이라고. 무속 신앙을 존중합니다. 저는 네. 뭐 그거를 뭐 그냥 미신으로 타파하고 이런 거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무속 신앙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사술에 아주 능한 무속인들, 교활하고 어떤 혹세무민하는 무속인들은 굉장히 경멸하고 추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에 숙주하고 있는 천공같이 이런 어떤 최고 이런 지도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떤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렇게 숙주를 하는 이런 무속 세력들을 빨리 몰아내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이 이런 무속인들에게 휘둘리고 국정이 농단돼서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제가 한번 나오면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좀 깔 수 있는 부분 내가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주일 동안 네. 그런 용기 있는 행동 이어가시고요. 네, 네. 건강도 조심해야 되지만 네. 몸도 조심해야 되겠다. 옆에서 함께 움직이는 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좀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긴급하게 마련한 정치현안 직설 최재형 목사편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